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번 달에 함께 보고 있는 책이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오스카 와일드 작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일단 외모가 기억이 납니다. 190이 넘는 네. 어메이징한 예, 그 체격을 가지고 글도 잘 쓰고 인생도 참 여러 가지로 범상치가 사연이 않았던 많은 사람이죠. 사연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이 이 작품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시도를 못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미리 내용을 좀 알고 읽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작품의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떤 화가의 화실에서 네.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바질이라는 화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친구인 귀족 헨리라는 사람이 화실에 놀러 와 있습니다. 바질이 굉장히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어떤 젊은이의 굉장히 아름다운 젊은이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듯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 도리언 그레이를 모델로 해서 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질은 이 작품을 어디에도 출품할 생각이 없이 그야말로 예술을 위한 예술로 네. 아름다움의 화신과 같은 이 젊은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자신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실에 작품의 주인공인 도리언 그레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서 삼각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도리언 그레이라는 아름다운 젊은이, 그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화가 바질. 그렇죠. 그리고 바질의 친구이면서 바질이 누구보다도 도리언 그레이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헨리가 있었던 거죠. 네네. 헨리가 도리언 그레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를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네, 물론 바질은 아무런 부담 없이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소개시켜줄 때부터 이런 비극적인 자신이 마음을 쏟았던 상대가 다른 곳으로 마음이 옮겨갈 것을 예감을 친구의 했었죠.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나고. 네. 사실 성별을 도리언 그레이의 성별만 여성으로 바꾸면 전형적인 로맨스 소설의 도입부이죠.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성적인 지향 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해석이 풍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가 나중에 처벌을 받을 때 이 작품이 오스카 와일드의 어떤 성향이 이 작품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게 증거다라고 그렇게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꾸 도리언 그레이와 오스카 와일드가 머릿속에서 섞입니다. 너무 네네. 유사해가지고 맞아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예. 도리언이 어쨌든 작품 봅니다. 정한 아나운서님 그런 때 있으세요? 내 사진을 딱 봤는데 네. 와, 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 없어요. 세상에. 네. 네, 제가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네네네. 객관적인 편입니다. 네. 세상에. 자매님 자신을 좀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좀 다독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교회에서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침에 거울을 보면 나 참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할 때가 많아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우리 교회 남자애들은 다 자기가 잘생겼다에 손을 들었고 네네. 여자애들은 다 나는 왜 이럴까에 손을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학습인가 본성인가? 남이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확 갈라질 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딱 그렇게 정확히 반반 성별에 따라서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네. 이 말씀인즉슨 저는 저를 좀 사랑하는 네. 도리언도 그림을 보고 너무 황홀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네. 초상화를 보고. 너무 자기 그림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완벽하지만. 이렇게 예쁜데 멋진데 언젠간 가겠지 그리운 이 청춘. 청춘이 가면 내 아무래도 아름다움이 사라지겠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도리언에게 찾아왔던 거죠. 거기에는 헬리의 역할도 좀 있었습니다. 네. 헬리가 옆에서 계속 얘기한 거죠. 자네 아름다움이란 거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쉽게 쇠약해지는 건지 아냐? 얼마 이렇게 그렇죠. 옆에서 네. 계속 떠들어대네요. 네. 오히려 뭐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리언이 굉장히 심란해진 그렇죠. 상태에서 그 그림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동시에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맞아요. 동시에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도리언이 그렇게 내심 중얼거립니다. 나 대신 이 그림이 늙어줄 수 있다면 네. 영혼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텐데. 맞아요. 작품에서는 구체적으로 영혼을 팔고 계약하고 이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마치 파우스트의 한 장면처럼 이제 너의 영혼은 내 것이다. 짱 땅땅땅 도장 찍고 뭐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도리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림이 마치 그걸 받아들여 준 것처럼 암시적으로 작품에서는 계속해서 다뤄지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도리언이 연극을 보러 갑니다. 네. 허름한 극단의 연극을 보는데 여자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마치 바질이 그림 속의 도리언에게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도리언은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여배우에게 완전히 매혹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배우를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을 합니다. 만났는데 이 배우도 도리언에게 빠지죠. 빠져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합시다. 네. 근데 여기서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성급했는지 잘 보여주는 게 여성이 도리언의 이름을 몰라요. 네. 그래서 멋쟁이 왕자님. 네. 영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린스 차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도 프린스 차밍이 등장하잖아요. 네. 여기 처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도리언은 그냥 멋진 왕자님, 네. 세련된 왕자님으로 프린스 차밍으로 아주 차밍한 왕자님으로. 네. 결혼 생각이 막 부풀게 네,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결혼할 꿈에 부풀고 그리고 그닥 성공하지 못했던 배우였던 어머니에게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멋쟁이 왕자님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도리언은 도리언대로 이제 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반여자 아닙니다. 반여자. 인터넷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너는 나의 반여자야. 뭐 이렇게. No. 네, 반여자. 네. 평생의 반려가 될 만한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라고 기대에 부풀었죠. 그리고 내 벗들에게 이 여성을 소개해야지. 그리고 이 여성이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무대였기 때문에 공연하는 시빌 베인이 또 출연하는 연극의 벗들을 초대를 합니다. 네. 지인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공연을 보러 갔는데 반여자가 발연기를 했습니다. 이날.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하려고 하다 보면 로미오 당신은 어떻게 로미오인가요? 이런 거 딴딴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네. 작품 속으로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약간 여롭다고 할까요? 좀 어색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진짜 인류 배우들은 그 순간 정말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그 감정 속으로 확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시빌 베인이 더 이상 연극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멋쟁이 왕자님에게 죄 짓는 것처럼 느껴졌어. 배신같이 느껴지고. 네. 그래서 연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그날 연기를 망쳐버립니다. 네. 도리언은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야, 너 죽이는 배우가 있다면서 이게 뭐냐, 날 죽이려고 하냐 이런 상황이 됐겠죠.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는 사전 정보 없이 보고 진짜 재미없다. 와,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밥은 내가 살게. 영화를 추천한 사람들, 네. 이걸 보자고 고집부린 사람들이었겠죠. 네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도리언이 마치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그리고 도리언의 입장에서는 뭐 지인들에게 망신당하는 것보다 더 그를 낙심시키는 것은 그는
이 여자를 사랑했던 시빌베인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시빌베인의 무대 위의 모습,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시빌베인 혹은 무대 위의 그 캐릭터를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별을 선언합니다. 너무 못됐어요. 네, 예, 맞아요. 진짜 못됐어. 나쁜 진짜 사람이죠. 나쁜 남자. 예. 그리고 시빌베인이 진짜 사랑했나 봐요. 혹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아주 그 섬세한 감수성을 가졌는지 다음 날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네. 그 소식을 다음 날 이제 도리언이 알게 되는 거죠. 도리언도 충격을 받습니다. 네. 사람이니까 자기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녀가 잠시라도 사랑했던 그녀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에 충격을 받는데, 그런데 바질에게 선물 받았던 초상화의 얼굴이 잔인한 표정으로 약간 변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순간 알게 된 거죠. 내가 초상화를 처음 보면서 나의 추함을 이 그림이 대신 가져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네. 알고 무서운 거예요. 놀랍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아무도 가지 않는 방에 처박아 놓고 덮어놓고 그리고는 잠궈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도리언이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이 사이에 도리언은 헨리의 영향을 받고 뭐라 그럴까요? 네. 타락을 하죠. 네. 최대한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교계의 황태자. 네. 또 인물이 되니까. 네, 받쳐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부러운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뭐 이상한 그런 대사들 그 헨리와 주고받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 나중에 보면 이제 내가 반성해서 더 이상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놀 만큼 놀았으니까. 네, 방탕하지 않게 사는 어떤 선한 삶을 자신의 선한 선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이제는 순진한 시골 처녀는 꼬시지 않겠다 네. 뭐 이런 거였으니까요. 진짜 막 놀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도리언 그레이는 미스테리한 사교계의 미스테리가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 늙어요.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와, 니 하나도 안 변했다. 우리 짜지 단골 않았는데 멘트. 니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러면 옆에서 애들이 이 영감 할머니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런 눈빛으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죠. 제가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한때 SNS에 많이 유행해서 막 따라하다가 네. 아들이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하길래 제가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막 말 받아치거든요. 네. 어이 늙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그래서 와, 적다. 순간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밀어 오른 것은 아들이 나에게 대항해서 치밀어 오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늙었다고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쁜 안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네. 다 그죠? 그렇죠. 그런 보통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도리언은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시대에도 나름대로 피부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는 일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타난 장면들이 연예인 40대 혹은 50대의 연예인이 자기 친구들과 만나서 보면 삼촌하고 조카들 만나는 거 같잖아요. 연예인들은 네. 화면에서 자기 아름다움을 도구로 직업으로 오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뭐 의학의 도움을 많이 의학의 받기도 도움도 하고. 받고 뭐 생활 습관이나 네. 먹는 것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철저하게. 그 시절의 사교계 귀족들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문헌들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뭘 먹었고 뭘 발랐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네. 꾸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도리언만 꾸미는 게 아니고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늙고 도리언은 안 늙고 30대가 됐는데도 20대. 20대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놀랍죠. 와, 저거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뱀파이어다. 안 늙는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가 예. 있죠. 그 우리나라에 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세종, 태종, 뭐 수종, 그래서 최수종 씨
안 늙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변함이 없어요. 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최수종 씨도 많이 좀 변하긴 했지만 동년배 배우들하고 비교하면 네, 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도리언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미 그 이유를 알았죠. 네. 그 대신 대신 늙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네. 열쇠로 잠긴 구석방, 그리고 다시 천으로 덮어 씌워진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이 도리언 그레이를 대신해서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가 나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나쁜 짓을 할 때, 방탕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칠 때 그의 얼굴의 변화가 그 그림에 그대로 네. 나타난 거죠.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대로 얼굴에 나타난다고 네, 네. 하니까 그 추악한 맞아요. 모습이 그림에도 네.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나이 몇 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얼굴에 살아온 이력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얼굴은 어떤가요? 네. 아유, 좀 갑자기 철이 없습니다. 예, 늙지 않으십니다. 예. 그건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아들이 어이 늙은 친구 이렇게 할 텐데요. 근데 도리언은 단순히 나이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왜 살다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도 참고 버티고, 이게 우리 평범한 일반인들이고, 그런 버티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그 삶의 그 어두움, 얼굴에 약간 어두움 혹은 진지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세월의 풍파의 흔적까지도 네. 그림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사람은 멋진 왕자님. 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의 그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린스 차밍 고 시빌베이님께서 그토록 사랑했었던 멋쟁이 왕자님의, 왕이 아닌 거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런 멋쟁이 왕자님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교계의 미스테리였던 거죠. 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준 바질이 있었죠. 바질이 사실 친구였던 헬리에게 도리언을 뺏긴 거잖아요. 네. 도리언에게 헬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한동안 거죠. 책에서 바질이 안 나와가지고 네, 네, 네. 진짜 궁금했었어요. 네. 그런데 바질이 다시 등장했을 네. 때 그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내가 당신에게 선물해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바질이 프랑스로 떠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그 그림을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스카 와일드의 행적과 좀 겹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가 인생의 말년을 프랑스에서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술가 바질이 영국의 삶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떠나려고 네. 하는 것이 물론 이 작품이 쓰여지던 시점에는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선택을 할지 자기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네.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예술가들에게는 파리가 동경의 영혼의 고향이니까 예. 내가 은퇴는 파리에서 해야지 이럴지도 모르죠. 네. 근데 마치 예언자적으로 예견하듯이 작품에서 바질은 영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 내 인생의 마지막 마스터피스, 내 인생의 걸작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약간 이상해요. 도리언 그레이를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도리언도 만나고 싶었겠지만 네. 그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자기가 그린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였던 거죠. 도리언 그레이와 바질, 네. 이 두 사람이 마치 비슷한 한 사람의 내면을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네. 도리언은 시빌 베인이라는 여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의 시빌 베인을 너무 사랑했죠. 바질은 도리언 그레이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피사체인 도리언 그레이를 계속 그리면서 그 그림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 거죠. 매료된 거네요. 네. 이렇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더 사랑하게 된 그에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네. 것입니다. 그러자 도리언이 정말로 보고 싶다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그 막을 걷었습니다. 네. 그 두 사람만의 제막식에서 바질이 크게 충격받습니다. 그렇죠. 그가 가장 사랑했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헨리를 만나기 이전에 네네. 때묻기 이전에 그 도리언의 모습이 담겨 있으리라 기대했던 그 화폭이 늙고 아주 흉악하고 잔혹한 사람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건 뭐야 장난쳐 내 그림 가져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 그림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그 그림이 누가 봐도 자신의 그림이라는 것을 작가 본인은 알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질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리언은 이 비밀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질을 네. 죽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과정에서 그 초상화는 더욱더 흉악한 몰골로 네. 변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길게 좀 그려지고요. 네네. 결국은 마지막에 도리언 그레이가 이 삶을 이런 방식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이 그림을 망가뜨리기로 결심을 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그 방에 혼자 들어가서 그 그림을 찢어버리려고 네. 도리언이 합니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네. 이 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면 누군가가 그림을 훼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대신 갑자기 카메라를 이동해서 그 집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네. 놀라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가보니까 주인님은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네. 그 주인님의 복색을 똑같이 한 굉장히 흉악하고 늙은 어떤 사람이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네. 죽은 장면, 죽어 있고 바닥에. 그리고 그 그림에는 주인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림만 남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을 두고 사람들은 누가 죽은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네. 가능한 거죠. 도리언 그레이가 판타지적으로 하자면 그림을 제가 만약 흔히 봤던 판타지 영화 같으면 그림을 찢는 거예요. 네. 딱 찢는 순간 그림 속에 있었던 이 나이 든 모습, 주름살, 어떤 어두운 표정 같은 것들이 후 그러면서 그래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림이 찢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림은 멀쩡해요. 더 아름답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해석은 그림이 도리언을 죽였다. 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마지막은 반쯤 완전 열린 결말은 아니고 반쯤 열린 결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결말인데요.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거리 위주로 읽자면 사실 이 작품은 한 3분의 1 정도 두께면 네네. 충분한데 사이사이에 여러 사람의 대사, 특히나 헨리의 이야기, 네. 헨리의 그 현란한 개똥철학, 그러니까요. 이 궤변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분량이 좀 궤변이기도 길어졌죠. 한데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네. 그리고 도리언을 망쳐가잖아요. 음. 그냥 망쳐가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또 아주 흥미를 느껴가는 대리만족하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대사 가운데 굉장히 나름의 정말 지적인 또 분이구나 그런 인물이구나 네네. 이런 네. 생각들 우리가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차마 음. 내뱉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음. 그런 거를 궤변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놓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책에서 좀 나누고 싶은 인상적인 대목 목사님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뽑아주신다면 그 헨리와 그 도리언이 막 이야기하고 그런 장면들 중에 재밌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재밌는 대사들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152쪽인데요. 네. 도리언이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아하. 라고 이야기를 헨리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인데요. 152쪽에 네. 헨리 경은 심사숙고하며 3편을 홀짝였다. 도리언 자네가 결혼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건 정확히 어느 땐가. 그녀가 뭐라 대답하던가. 아마도 자넨 그런 점들은 전부 잊은 모양이군. 친애하는 헨리, 난 그 일을 거래하듯이 처리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어떤 형식적인 청혼도 하지 않았고요. 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자격이 없다니 어째서 온 세상도 그녀와 비교하면 내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헨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다네.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결혼에 대해 말하기를 종종 잊어버리지.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우리를 상기시키거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깊게 하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걸 또 아내도 보고 들을 테니까요. 네,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하세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결혼은 해라. 단 아이는 갖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고 이런 것들은 때론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달콤한 것이죠. 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달콤함만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달콤한 맛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 혹은 그때의 즐거움과 기쁨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책임감과 헌신으로 유지해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네.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이 글에서 헨리는 남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종종 잊어버린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까먹는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 얘기보다는 그렇게 책임지고 뭔가를 이렇게 힘든 일과 달콤한 일을 함께 다 해가는 그 관계로 가기보다는 그냥 달콤한 과실만 계속 그러니까. 따먹고 싶은 네, 그래서 네. 연애만 하고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과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갖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잊기를 원한다. 네. 하지만 여성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애매할 때 반드시 결혼에 대해서 상기시켜준다. 상기시켜준다.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식의 대사들이 헨리의 이야기에 아주 가득합니다. 꽤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냥 대사 맛으로 보는. 네. 제가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아론 소킨 같은 작가의 영화들이 이런 대사 맛이 좋고요. 한국에서는 장진 감독의 영화를 제가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네. 장진 감독의 영화. 냉소적이면서도 네, 망한 영화를 포함해서 저는 장진 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 좋아합니다. 정말 그 대사들이 네네. 진짜 재밌어요. 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런 인상적인 대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서 한 부분 소개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많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여성 비하적인 맞습니다. 그런 대사들도 좀 있어서 네네네. 읽으면서 네,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게 읽을 때도 좀 있었거든요. 헨리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듯이 네.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런 네. 느낌을 좀 많이 받으면서 이 글을 읽는 내내 저한테 찾아오는 게 그런 좀 이중적인 감정이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혹은 비윤리적인 면들이 너무 강하다. 근데 재밌어. 그때 약간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네. 이율배반적인 감정들. 네, 그게 이 작품에 많이 읽을 때 많이 드러나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품에서도 윤리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실컷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이 작품에 서문이 있어요. 네. 작가 서문.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41쪽인데요. 41쪽의 작가 서문, 41, 42쪽. 이 작가 서문은 오스카 와일드가 진짜 사람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글을 붙인 거예요. 아하. 전체를 다 읽기는 힘든데요. 아름다운 사물에서 추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아무 매력 없이 타락한 인물이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교양이 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인 이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읽었을 때 야, 이거 좀 나쁜 거 아니야? 뭐 나쁜 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자기의 글을 읽고 이거 부도덕한 글이다라고 비평을 늘어놓는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그다음에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교양이 있다. 이들에겐 희망이 있다. 자기 글을 읽고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있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자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양이냐, 희망이 너희들에게 그래도 있는 희망이 있다. 사람이야. 하지만 내 작품을 가장 잘 그리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인 이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네. 좋고 나쁘고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따지지 마. 이 작품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만 생각해 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책은 잘 썼든지 잘 못 썼든지 둘 중 하나다. 단지 그뿐이다. 이게 본 마음이네요. 네, 나는 책 너무 잘 썼어. 근데 너희 비평가 놈들 내 글에서 자꾸 나쁜 의미를 길어내네. 자꾸 막 이상한 자들은 나를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타락한 놈들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과연 아름다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못 되더라도 교양인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양인의 길을 가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를 즐길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고 또 줄거리 중심으로 즐겼을 때는 마지막 결론의 허무함 때문에 그동안 본 것이 막 다 화가 나고 이럴 수 네. 있지만 다른 데 주목하면 어떤 대사의 맛, 캐릭터의 특성 혹은 미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즐긴다면 줄거리의 결말이 좀 허무해도 그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충실한 고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분명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작품은 아니에요. 네. 그건 틀림없죠. 오스카 와일드가 이 작품은 그저 작품 그대로 즐겨달라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지점들, 이 작품이 보여주는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오스카 와일드가 작품 속에 등장했던 초상화와 같이 네. 이 책을 자신의 내면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초상화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계에서는 그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모든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네. 혹은 자신의 얼굴을 그린다. 네. 라고 하죠. 안 드러날 수가 없겠죠. 네, 작품 속에서 자기 이야기인데. 도리언 그레이뿐만 아니라 헨리, 또 음. 바질, 어쩌면 시빌 베인 등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스카 와일드의 내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것이 재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읽히는 설득력 있는 작품이 된 것은 이것이 인간의 어떤 특정한 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 좀 주목할 만한 면은 초상화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싶잖아요. 네. 고상하고 싶고. 그렇죠. 저와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또 혹은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양 있는 사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망가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신경 써야죠. 네, 쓰고 싶은. 네, 교양 있는 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네. 사실 그러한 욕망이 저에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천성적인 타고난 경박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오래된 고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난치고 수염 기르고 날라리처럼 사는 것 같지만 늘 읽는 책은 100년 넘은 고전들이에요 라는 식의 동기가 내면에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약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걸 감추고 싶겠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귀한 사례의 주인공 지킬 박사도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고 네.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신사였죠. 네. 근데 그의 내면에도 나도 네. 좀 즐기고 싶다. 하이드. 네, 이런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하이드를 불러내죠. 하이드는 새롭게 호출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억압돼 있었던 악이 분리돼서 새로운 인격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오스카 와일드는 그것을 초상화로 아예 네. 인간과 다른 존재로 분리시켰지만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현대인들은 자아가 하나의 핵심 정체성이 아닌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여기서는 어떤 사람, 직장에서는 직장인,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사람 등등 네. 핵심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요즘은 좀 흐려지고 여러 개의 자아로 분리된 삶을 살면서 특정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네. 아주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사적인 영역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런 내밀한 영역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폭력성이나 어두움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이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제 앞에서는 아마 말을 못하고 있을 텐데 세월이 지나봐야 알 겁니다. 그거는. 목사님의 그 모습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음. 부류하고는 전혀 다른 네. 좀 개구장의 모습이 목회자의 우리가 네. 바라보는 어떤 근엄한 모습과 조금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지 네네네. 완전히 다른 짓을 하는 아유, 한 번씩 네네네. 보도되는 정말 충격적인 네네네. 정말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드러나는 네. 그런 실체들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나타나진 않죠. 하지만 이런 어느 정도의 분리는 많이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리가 어느 한 영역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감정을 일방적으로 이제 막 밀어넣다 보니 나머지 영역에서는 자기가 마음껏 활동해도 되는 마음의 짐을 덜어놓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도리언 그레이 초상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여기서 이런 모습, 저기서 저런 모습, 그리고 이 저런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혹은 몸에 쌓였던 억압과 스트레스를 다른 곳에 해소하고 그곳에서 폭군의 얼굴이 되고 혹은 살인자의 얼굴이 되는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많이 망가뜨리는지 네.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품의 결론에서 해석이 열려 있으니까 이것이 이 작품이 도리언 그레이가 그 일종의 그 악령이 붙은 그림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이 났는지 혹은 그 그림이 결국은 도리언 그레이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는지 해석은 열려 있거든요. 어쩌면 후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통합된 인격으로 통합된 정체성으로 일관된 내 삶의 태도를 견지하지 못할 때 결국은 한 곳에 가둬뒀던 그 왜곡된 모습이 나를 잠식하고 네. 그것이 나를 파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도 이 작품을 읽을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도리언에게는 무대 위의 11베인이 그리고 바질에게는 초상화 속의 도리언이 네. 그러다 보니 실제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질 때 또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한번 내가 좋아했던 모습과 다른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경상도 말로 만정이 떨어지는 네. 그런 순간 사실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눈에 콩깍지를 벗기는 시간을 통해서 네, 또 네, 진정한 벗겨지죠. 사랑과 책임감을 네. 또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것에 성공하지 못한 네. 어떻게 보면 좀 미성숙하고 이상을 지나치게 줬던 맞아요. 예술가들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와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올지에 네. 대해서도 좀 잘 그려주고 있어서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건 나건 늙어가는 것 혹은 망가지는 것 또 혹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또 쇠약해지는 것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부터 나이듦에 대하여 뭐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뭐 30대 때부터.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네네. 이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살아보신 분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림 속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마치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를 좀 연상시키더라고요. 네, 영어 표현 나르시시즘 혹은 나르시즘의 어원이 된 그 나르키소스 이야기가 있죠. 물을 먹으려고 연못에 갔는데 물에 비친 자기가 너무 아름다웠던. 근데 그게 자기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 속에서는 물 속에 요 정도 살고 이상하지 않으니까 당신 누구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세요라고 했다가 대답은 안 하고 만져보려고 이렇게 하면 물이 흔들리면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물가에서 이제 죽고 말았던 나르키소스 이야기가 실제로 여기서 그 나르키소스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면에서 그리스적인 상상력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르키소스뿐만 아니라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도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자기가 만든 조각품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조각가의 이야기. 네. 아까 말씀드린 시빌 베인을 실제로 그 사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연기하고 있는 시빌 베인을 사랑했던 혹은 도리언 그레이를 다시 만나기보다 자신이 그려주었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다시 보기 원했던 도리언과 바질의 모습이 피그말리온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또 도리언을 둘러싼 두 명의 남성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바질과 헨리. 근데 작품 속의 묘사로 보면 바질과 헨리는 도리언보다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이것이 그래서 약간 동성애적 묘한 뉘앙스, 직접적인 언급은 작품에는 없습니다. 네.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 관계가 사실 되게 그리스적인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적인 동성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슷한 또래의 동성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랑 좀 달랐어요. 나이가 많은 남성이 어리거나 젊은 동성의 애인을 만나는 동성애 관계가 분명히 그리스의 그 당시 풍습으로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후원자의 개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젊은이를 재정적으로든 후원하는 대신 또 혹은 이 사람이 발전하기 위한 네. 어떤 지적이고 정서적인 지원들을 해주어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과 문화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시절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합리화시키는 합리화네요. 방식이었고요. 예. 그래서 플라톤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군대를 어떻게 하면 제일 강하게 만들 수 있냐. 요 애인들로 이렇게 해서 한 부대 만들면 자기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전열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강력한 부대는 많이 나갔다. 네, 그게 이제 플라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그 언급된 부분인데요.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 그 나이가 많은 남성과 그 젊은 남성의 어떤 관계를 그린다는 지점, 그리고 피그말리온과 나르키소스의 이야기 등등 굉장히 그리스적인 향기를 많이 풍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이 도리언 그레이의 창조자인 오스카 와일드도 약간 그리스 조각상 같은 느낌이죠. 네. 키가 크고 장대한 얼굴도 약간 조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초상. 그래서 계속 헷갈리시는 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 내면에서는 오스카 와일드와 도리언 그레이가 동일. 자꾸 같은 모습으로 겹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오스카 와일드의 초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는 19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이 정리를 작품을 딱 해주시군요. 네, 저는 고대 그리스인의 조상이라고 네. 부르고 싶어요. 그러네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벌써 5권의 작품을 함께 읽었네요. 네. 제일 처음에 피노키오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프랑켄슈타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투명인간, 오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까지 이 작품들이 말해주는 인간의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인 듯 사람 같지 않은 존재들의 정말 기이하죠. 네, 읽으시느라 이런 작품 읽으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5개월 너무 동안. 공부가 많이 되고 재밌었어요. 피노키오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죠.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좀 후진국이었던 이탈리아를 바꿀 수 있는 근면하고 그리고 성실한 교육,
노동과 어떤 국가, 가정의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기 위해서 피노키오 작품의 줄거리는 반복되는 줄거리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안 가다가 사고치고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에 또 주요 배경이 학교. 예, 네. 예. 학교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이제 피노키오였고요.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 만든 새로운 존재였죠. 괴물. 예. 네. 그 이름이 작품 안에서는 나오지 않은 괴물로만 알려졌던 그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 그가 인간의 심성을 이해하고 획득하게 네.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언어였습니다. 그렇죠. 말을 배우고 네. 책을 그리고 읽고. 그 말과 글을 배우는 걸 통해서 책을 읽게 되었죠.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도 읽었었고 밀턴의 신라곤도 읽었고 저는 못 네, 읽었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읽고 이 세 작품을 굳이 메리셀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이 네. 문학과 음. 역사와 철학 뭐 문사철의 기계적인 분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고전적인 인류의 공통적인 보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언어를 통해서 접촉하고 인간됨을 획득하게 되어가는 것을 프랑켄슈타인에서는 그렸고요. 그리고 지킬 박사 하이드 씨 기한 사례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내면의 어둠을 분리시킴으로써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도리언 그레이 조상과 비슷한 면이 조금 있죠. 비슷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는 이런 존재, 저기서는 저런 존재, 이렇게 정체성을 지나치게 분리시켜서 일관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비극을 네.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일관성 혹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식 표현 중에 인테그리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일관되게 또 일관된 인격과 특질을 가지고 잘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지킬 박사 하이드 씨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 조상이 네. 보여준다면, 투명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투명해지는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지 보았죠. 애처로웠잖아요. 네,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밥도 못 먹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 빵이 소화될 때까지는 빵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네, 네, 기술이 보이고. 좀 더 발전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네. 옷 입으면 안 되니까 추운 겨울에 눈밭을 맨발로 걸어야 되고 바닥에 돌이나 유리 조각이라도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끔찍한 단절된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네. 힘든가. 그렇죠. 우리가 소위 투명 인간 취급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단절되면 뭐 나는 내 살대로 살면 되지, 그게 뭔 걱정 있겠어라고 하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렇죠. 것이죠. 네. 물리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이 작품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혹은 비슷한 면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가들이 위대하고 네, 네.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서 다음에 읽을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제부터는 사람인 듯 사람 아닌 것 존재들의 이야기는 끝을 내고 네. 이제부터는 동물들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작가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동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그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작가가 생각하는 동물의 모습에는 작가의 내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동물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동물을 소재 삼아 인간의 이야기를 그려낸 하는. 이야기인데요. 총 5종의 작품을 골랐어요. 마지막부터 말씀드리자면 워터십 다운의 11마리 토끼, 동물농장, 위대한 왕, 야성의 부름,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갈매기의 꿈. 가장 너무 유명한 쉽고 만만한 책이죠. 작품인데요. 네네. 갈매기의 꿈이 여태까지 우리가 읽은 작품은 다 19세기 작품이었는데 갈매기 꿈은 현대의 작품입니다. 네. 1970년대 처음 나왔던 네네네. 작품인데 얼마 전에 마지막에 한 챕터 덧붙여져서 개정판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총 10권의 책을 고를 때만 해도 개정판의 정보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출판사 책을 같이 볼까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갈매기의 꿈을 읽으셨던 분들도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졌다는데
정말 뭐가 있을지 스테디셀러죠. 네, 한번 확인한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집에 있어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갈매기의 꿈으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